최근 글로벌 IT 업계에서는 충격적인 인사 변동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Chief Procurement Officer, Hardware Division, terminated. 구글 하드웨어 부문 최고 구매 책임자 해임. Asia Pacific Supply Chain Director, reassigned.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태평양 공급망 본부장 보직 해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임원들이 실제로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장으로 여겨졌던 국내 보도와 달리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메모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S, 구글, 메타 본사에서 파견된 구매 담당 임원들이 한국의 출장 수준이 아니라 거의 상주하다시피 머물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 생태계의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매자가 갑이었던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는 공급자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이례적인 반도체 슈퍼갑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장, 그 현장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하세요.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3월,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글 부사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매팀 임원 3명이 어제 해고됐습니다. 이유를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메모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거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삼성이 구글을 거절했다고요? 세계 최대 테크 기업 중 하나가 부품 확보 실패로 임원을 해고했다고요? 처음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달 뒤엔 메타였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총성도 없이, 발표도 없이, 단지 메모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때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즈니스 라운지에 구글 로고가 새겨진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마이크로소프트 명찰을 단 임원들, 메타 전용기에서 내리는 협상팀, 그들은 모두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규칙을 쓴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로렌시입니다. 워싱턴에서 15년간 국가 인프라 전략을 설계해온 사람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저는 이 문제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의 150%를 제시하겠습니다. 즉시 계약 가능합니다. 제 옆에 앉은 구글 아시아 담당 부사장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금액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 측 대표가 서류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액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가 꺼낸 건 계산기가 아니라 달력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생산 일정표였습니다. 2025년 3분기까지 이미 모든 라인이 배정돼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물량도 80% 이상 계약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뒤에 생산분까지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추가 증설 계획은 없습니까? HBM 라인 증설은 최소 18개월이 소요됩니다. 공정 안정화까지 포함하면 2년 이상입니다. 구글 부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프리미엄을 더 올리겠습니다. 200%도 가능합니다. 삼성 측 임원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약 구조상 기존 고객과의 약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NCNR 조항이 적용돼 있습니다. NCNR, Non-Cancelable, Non-Returnable, 취소 불가, 반품 불가 계약.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의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구글 부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놓친 거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그게 이렇게 치명적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만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한 부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배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수년 전에 계약서로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 팀이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량 없음, 검토 불가.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물량을 다 가져간 겁니까? 삼성 측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기업들, AI 붐이 오기 전에 이미 계약을 끝낸 기업들, 3년, 5년 단위로 물량을 선점한 기업들, 그들은 우리보다 기술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먼저 달력을 펼쳤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15년간 쌓아온 전력 보고서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기술 우위 확보, 시장 선점 전략, 공급망 다변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미래를 계약했는가? 우리는 기술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시간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시간을 설계한 쪽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제 책상 위엔 세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이었습니다. Chief Procurement Officer, Hardware Division. Terminated. 하드웨어 부문 최고 구매 책임자, 해임.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Asia Pacific Supply Chain Director. Reassigned. 아시아 태평양 공급망 본부장, 보직 해제. 세 번째는 메타였습니다. Senior VP of Infrastructure Planning, resigned. 인프라 기획 담당 수석 부사장, 사임.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제 워싱턴 시절 동료였습니다. 그는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이거 농담 아니야. 진짜 메모리 못 구해서 잘렸어.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들에서 임원들이 줄줄이 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코드를 못 짜서도, 보안 사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메모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4년 5월 저는 실리콘밸리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두 명의 문제인지, 산업 전체의 구조적 위기인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우버를 타고 마운틴뷰로 향하는 게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구글 캠퍼스, 메타 본사, 애플파크. 하지만 그 안에선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구글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저는 전 구매팀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2주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23년 말 우리는 HBM 수요를 예측했어요. 챗 GPT가 터지고 AI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봤죠. 그래서요? 2024년 1월 삼성에 연락했습니다. 2025년 물량 확보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이랬어요. 2025년 물량은 2022년에 이미 계약됐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022년이라고요? 네. 우리가 AI 붐을 예측하기 2년 전에 이미 누군가는 물량을 선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공급사를 알아보셨겠군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이크론도요? 세계에서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딱 세 곳인데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물량 없음. 정확히는 자유 물량 없음이었죠. 생산은 하고 있지만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월에 저는 서울로 날아갔어요. 직접 협상하기 위해서였죠. 삼성 본사 회의실에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시장 가격에 2배를 주겠다고. 거절당했습니까? 거절도 아니었어요. 그냥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격 협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달력을 보여줬죠. 2026년까지 빈칸이 거의 없는 달력을요. 저는 속으로 끄덕였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4월 초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HBM 확보 실패, 대안 없음. 일주일 뒤 제 책상은 비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시나요, 로렌스 씨? 저는 15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애플과 계약하고 퀄컴과 협상하고 TSMC와 물량 조율했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군요. 이번엔 게임 자체가 달랐어요. 제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게임은 이미 3년 전에 끝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마이크로소프트 레드먼드 캠퍼스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CEO가 직접 삼성 부회장에게 전화했어요. 그래도
답은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상 변경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직접 전화했는데도 답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 이건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었던 겁니다. 저녁 무렵 저는 팔로알토의 한 레스토랑에서 메타의 전 인프라 담당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임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해고였습니다.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주커버그에게 3개월 전에 경고했어요. HBM 확보가 안 되면 AI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 전체가 흔들린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죠? 메모리 따위가 우리를 막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린 메타입니다.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협상력도 있죠. 부품 하나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가 빈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온 우리 팀이 보고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정표대로만 움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2025년 AI 인프라 증설 목표를 30% 하향 조정했습니다. 메모리가 없으니 서버를 늘릴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책임자로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사흘, 저는 그곳에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믿은 것,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늦게 움직인 것.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병목, 왜 기술이 아니라 메모리가 패권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2024년 6월,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였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직접 저를 특별 자문으로 임명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현황 파악.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비즈니스 라운지로 향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라운지 한쪽 구석, 구글 로고가 새겨진 서류 가방, 테이블 위에 펼쳐진 삼성전자 미팅 일정표, 옆 테이블엔 마이크로소프트 명찰을 단 임원 3명이 노트북을 펼치고 뭔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10분 뒤 아마존 로고가 새겨진 캐리어를 끄는 팀이 들어왔습니다. 15분 뒤엔 메타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 20분 뒤엔 엔비디아 아시아 담당 이사. 이건 공항 라운지가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임시지사 같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영국 억양의 영어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삼성 본사 미팅이고요. 내일은 판교 SK하이닉스 연구소 방문입니다. 전화를 끄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메모리 관련 일이십니까? 그가 피곤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요즘 인천공항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이유로 오니까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영국 반도체 기업 소속입니다. 딱 일주일 시간을 받았어요. 일주일 안에 매년도 물량 확보 계약을 따내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전체를 접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쉽지 않으시겠네요. 불가능에 가깝죠. 어제 삼성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2025년 물량은 이미 90% 이상 배정됐다고 하더군요. 남은 10%는 기존 고객 증량분으로 예약된 상태라고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땐 공급사가 우릴 찾아왔어요. 영업 전화가 오고 제안서가 날아오고 가격 할인 조건까지 제시하곤 했죠.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찾아다닙니다. 회의 시간 하나 잡는데 3주가 걸렸어요. 그것도 30분짜리 미팅이에요. 그나마 이것도 영국 정부가 나서서 요청한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라운지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강남, 삼성전자 본사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 어딘가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삼성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대기 공간에 앉아있는 사람들, 최소 15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양복을 입고 서류를 검토하고 긴장한 표정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비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분들도 메모리 관련 미팅이신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즘 방문객 대부분이 메모리 사업부에 약속이 있으십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는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삼성 측 담당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했지만 여유로웠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공급망 현황 파악 차원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요즘엔 하루 평균 4-5팀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요청이겠죠? 네. 물량 확보 요청입니다. 2025년, 2026년, 심지어 2027년 물량까지 선 확보하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답변은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계획을 훨씬 초과했을 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증설 계획은 없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라인은 단기간에 증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설계, 장비 도입, 공정 안정화까지 최소 2년은 걸립니다. 그럼 그 2년 동안은요? 기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복도에서 또 다른 팀과 마주쳤습니다. 일본 기업 로고가 새겨진 명찰을 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박함에 가까운.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라운지에 빅테크 임원들, 삼성 본사 로비에 긴 대기줄, 30분짜리 미팅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순례에 가까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이유. 그건 기술이 뛰어나셔도 가격이 저렴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기에만 그들이 필요한 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계약서 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도시. 하지만 이 조용함 속에서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 저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삼성이 이 질서를 만들기 시작한 건 2024년 6월 말.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0년간 메모리 영업을 담당했던 전직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그가 커피를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201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2019년이요? 네. 그해 여름, 사내에서 한 가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메모리 사업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한 거죠. 그가 노트북을 꺼내 한 장의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내부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단기 수익 극대화에서 장기 생태계 설계로입니다. 저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메모리를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를 산업 전체의 흐름을 설계하겠다는 것. 당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이랬습니다. AI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 향후 10년간 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메모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계약하고 질서를 만드는 구조로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2020년 초 우리는 주요 고객사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3년, 5년 단위 장기 계약을 맺자고요. 물량과 가격을 미리 확정하는 대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엔 냉담했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단기 계약을 선호했으니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싸게 사고 필요 없으면 주문을 줄이고. 하지만 몇몇 기업은 달랐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기업들. 그들은 장기 인프라 계획을 갖고 있었고 안정적인 부품 공급이 필수였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2020년 말까지 우리는 전체 생산 물량의 약 40%를 장기 계약으로 묶었습니다. 2021년은 60%, 2022년은 75%를 넘어섰죠. 그럼 2023년 챗GPT가 나왔을 때는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2023년, 2024년 물량은 이미 2021년, 2022년에 계약이 끝난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2024년에 급하게 움직였을 때는 이미 게임이 끝나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먼저 계약했다는 게 아닙니다. 계약의 구조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적인 부품 계약은 유연합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면 가격을 재협상할 수 있고 물량도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하죠.
하지만 삼성이 맺은 장기 계약은 달랐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취소 불가. 둘째, 반품 불가. 셋째, 물량 변경 불가. 넷째, 가격 재협상 불가. 다섯째, 납기 지연 시 위약금 조항.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계약이 아니라 규칙에 가깝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받아들인 기업들은 확실한 이점을 얻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약속된 물량을 약속된 시기에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23년 말부터 메모리 가격이 폭등했을 때 장기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받았습니다. 계약을 안 한 기업들은 현물 시장에서 3배, 4배 가격을 주고도 못 구했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삼성 입장에선 손해 아닙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기적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완전히 다른 이익을 얻었죠. 어떤 이익입니까? 통제권입니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통제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삼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질서가 만들어져 있었으니까요. 누가 얼마나 언제 받을지 모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새로 들어오려는 기업들은요? 줄을 서야 했죠. 2026년, 2027년 물량에 대기 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삼성이 만든 건 판매 계약이 아니라 시스템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지난 몇 주간의 기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구글 임원의 해고, 인천공항의 긴 행렬, 삼성 본사 로비의 대기실, 그리고 오늘 들은 2019년부터의 이야기,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공급 부족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질서의 재편이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를 팔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분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가. AI 시대가 열렸을 때 세계는 기술, 경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그 경쟁이 펼쳐질 무대 자체를 설계해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게임의 규칙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경기장을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엔 입장권이 필요했습니다. 그 입장권의 이름은 계약서였고 그 계약서는 이미 수년 전에 나눠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2024년 7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무부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위원, 상무부 차관, 국방부 조달 담당자,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급히 날아온 빅테크 대표들.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방안. 상무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로렌스 박사, 한국 현장 보고를 부탁합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선점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장기 계약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현재 향후 2년치 생산 물량의 85% 이상이 이미 계약으로 배정된 상태입니다. 구글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돈을 더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계약 구조상 가격 재협상이 불가능하고 물량 변경도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공급사는요?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는 같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 HBM 생산의 95%가 한국 2개 기업과 미국 1개 기업에 집중돼 있고 세 곳 모두 비슷한 계약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개입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고 삼성은 민간 기업입니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줄을 서는 겁니다. 2026년, 2027년 물량에 대해 지금부터 장기 계약 협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국가안보회의위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렌스 박사,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승패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다른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다른 게임이 뭡니까?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경쟁했지만 그들은 시간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시간을 설계한 쪽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무력함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인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19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미 체결된 계약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AI 패권은 코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에 부품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부품은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확보된다는 것을. 삼성은 조용했습니다. 천원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다만 묵묵히 계약서를 쌓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지금 세계 AI 경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이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서울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초대받은 손님으로서였습니다. 삼성 본사 임원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사장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직접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오해 말입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막고 있다는 오해요. 마치 협상 카드로 쓰려고 일부러 공급을 제한한다는. 저는 조용히 차를 받았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최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풀가동 중이고 증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량이 없습니까? 물량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가 한 장의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HBM 생산량입니다. 매년 30%씩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매년 50%씩 늘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생산 증가 곡선과 수요 증가 곡선, 두 선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요 예측의 한계입니다. 2020년에 누가 2024년 AI 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왜 장기 계약을 고집합니까? 현물 시장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메모리 사업을 아십니까? 이건 변동성이 극심한 산업입니다. 가격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기도 하고 수요가 갑자기 증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변동성 때문에 수없이 고통받았습니다. 2018년 메모리 대란 때 우리 주가는 반년 만에 40% 떨어졌습니다.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주문이 끊겼고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투자는 중단됐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 변동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장기 계약으로 수요를 안정화하는 것. 하지만 그로 인해 시장이 경직됐습니다. 맞습니다.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그 경직성이 안정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3년 뒤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고 고객들은 3년 뒤 공급을 확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물량을 못 구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2026년, 2027년 물량에 지금부터 계약하면 됩니다. 우리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을 뿐입니다. 그가 다시 차를 따랐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우리는 미국을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약속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약속한 사람들에게 먼저 공급하는 것. 그게 신뢰 아닙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게 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삼성은 악의가 없었습니다. 전략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그런데 그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세계 AI 경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힘.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 헤드라인, 미국 빅테크, 한국 메모리 의존도 심화 우려, 뉴욕타임스 사설, 반도체 공급망, 국가안보의 새로운 전선, CNN 긴급 토론, 기술 패권 전쟁, 미국은 지고 있는가?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상원청문회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사당 청문회장,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삼원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로렌스 박사,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종속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종속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종속은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장기 공급망 전략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까? 잘못이 아니라 판단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단기 효율을 추구했고 한국은 장기 안정성을 추구했습니다. AI 시대에는 후자가 유리했을 뿐입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의원 보좌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역사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최소 3년. 우리가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하고 장기 계약을 맺고 공급망을 재구축한다면 2021년쯤엔 상황이 나아질 겁니다. 3년이나요? 네. 메모리 산업은 단기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회가 3년을 기다려줄 것 같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청문회 내용이 저녁 뉴스톱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방향은 우려스러웠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독점, 미국 기술기업 인질급, 삼성의 전략적 압박, 사실과 다른 프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긴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메모리 위기의 본질과 장기 대응 전략. 저는 썼습니다.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은 적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난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10년을 내다봤는지, 어떻게 질서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신뢰를 쌓았는지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거라는 것을. 기술 패권은 더 이상 연구실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진실. 공급망이 곧 국력이라는 진실. 그리고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진실. 2024년 12월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AI 시대의 새로운 패권 구조, 기술에서 시간으로 였습니다. 워싱턴의 제 사무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구글 임원들의 해고로 시작된 이 여정, 인천공항의 긴 행렬, 삼성 본사 회의실에서의 좌절, 그리고 의회 청문회의 혼란. 모든 순간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던 규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삼성이 승리한 것은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그들이 미래를 먼저 계약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미래를 계약한 자가 현재를 지배한다.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15년간 국가 전략을 설계하며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 혁신이 경쟁력이라는 것, 자본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하지만 이 1년은 전혀 다른 교훈을 줬습니다. 시간이 기술보다 강하다는 것, 질서가 혁신보다 지속된다는 것, 약속이 자본보다 무겁다는 것. 책상 위 달력을 봤습니다. 2025년 1월이 코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여전히 인천행 비행기를 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삼성 본사 로비에서 순서를 기다릴 거라는 것을, 2021년, 2028년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협상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술 패권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삼성전자 부사장이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내년 1월에 서울에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주제는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입니다. 기조연설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승자와 패자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옳고 그른지의 판단도 아니라는 것을. 이건 단지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하나의 증언일 뿐이라는 것을 기술을 가진 것과 기술이 작동할 질서를 설계한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자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AI 시대는 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에 지금 삼성이 서 있습니다. 조용히, 과시 없이, 다만 약속을 지키며.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년 1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세계 기술 산업을 이해하려면 실리콘밸리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 서울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는 계약서들을 봐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 계약서들이 미래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로 여겼지만 정작 파트너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심리는 누가 더 크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조용히 준비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 삼성은 세계 무대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을 지켰고 시간을 설계했으며 미래를 계약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준비가 지금 세계 AI 경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질서로, 천원이 아니라 약속으로, 과시가 아니라 신뢰로.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오늘의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됩니다. 2026년에는 우리의 기억, 삼성처럼 여러분들이 조용히 쌓은 노력이 큰 결실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